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워보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꼭 타인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성장시키기에도 바쁘고 피곤한데 굳이 남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해서 혼자서 뭔가 솔로로 살아가는 분들, 관계 맺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굳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네, 저도 과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저의 가치관 안에서 타인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졌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거 또 타인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은 뭘까요? 누굴까요? 네, 타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울. 1교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는 자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까요? 아니면 내 눈앞에서 까꿍까꿍하고 딸랑이를 흔들어주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까요? 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타인부터 봅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같이 웃죠. 네, 엄마가 울면 아기도 영문도 모르지만 같이 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타인으로부터 먼저 인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타인은 나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타인과 만나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죠. 물론 아까 1교시에서 배웠던 자기 인식이라든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분들은 책이나 혼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어떤 깨달음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깨닫고 배우는 사람들은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주변에 인물부터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죠. 그래서 만약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친구로 둬라. 예를 들면 또 돈이 많아지고 싶으면 돈이 많은 친구들, 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친구들, 건강하게 육체를 얻고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옆에다 둬라. 이런 듯이 주변에 어떤 사람, 어떤 타인이 있느냐에 따라 그 타인의 모습을 내가 인식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타인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서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1번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을 안 바탕하에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타인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저분의 저런 웃는 얼굴이 참 좋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 마음과 생각하는 내가 웃는 모습이 참 좋다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내 모습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타인의 모습에 통해서 내가 얼굴이 찡그러지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속이 좁아 또는 옹졸해 이런 모습은
타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모습에 눈이 찡그러진다든지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없다? 네,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얼굴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그거는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타인은 이 세상에서 나랑 관계 맺는 또 다른 객관적인 나라고 인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동안의 타인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또 다른 나라고 인식을 했을 때의 타인은, 네, 두 번째 타인은 조금 더 신중해지고 뭔가 가까워지고 조금 더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바뀐 뒤에 타인을 봤을 때 물론 타인의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타인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그런 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보였나? 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상태로 가져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한 번쯤 타인의 모습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보였다. 그거는 내 안에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인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그 나를 통해서 좀 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상호작용,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하죠. 자,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소속감 어때요? 소속감. 네, 소속감에 대해서 억압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안정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모두 그림자, 양지와 음지처럼 공존하고 있죠.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쩔 때는 그림자 속 세상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거는 또 밝은 양지 안에서 또 경쾌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타인에 대해서 양지와 음지를 경험하는 것 또한 어느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접근하는 것과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양지와 음지를 경험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자, 타인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내가 나를 객관화하고 세상에 진짜 객관적인 내 자신을 타인이라고 했을 때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아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타인을 많이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타인을 나만큼 존중하지 않고 나만 존중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은 다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나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도 존중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을 존중하는 거, 이타주의라고 하죠. 이타주의는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기중심주의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그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인데, 자, 이 중에서 1차원적으로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높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선택에 의해서 의지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균형 잡히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떨 때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태도를 취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할 때 진정한 내 삶으로 그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균형 잡힌 관점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와 타인의 관계를 균형 감각 있게 가져가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는 대화하고 타인과 하는 소통을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나와 하는 대화는 자기 대화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내면의 소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기를 많이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나를 좀 더 비판하는 목소리,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실까요? 아니면 나를 격려하고 긍정적이게 말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네, 두 가지 목소리 다 놓치지 않고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생각하고 나오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서 타인이 나한테 들려준 목소리가 내 안에 내재돼서 그게 울려서 나오는 목소리인지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소리에 들어간 내 내면에 울림이 다시 나한테 올라오는 건 그건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나의 내면의 욕구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목소리가 내 내면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시 울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예를 들어 나의 80%는 너무 좋아. 그런데 20%만 조금 더 잘하면 완성도가 있겠어. 그래서 20%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조금 빨리 움직이면 어떻겠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넌 좀 게으른 것 같아. 그 부분만 고치면 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무방비하게 듣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울림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나는 게을러. 나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내면의 울림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진짜 내가 하는 이야기인지 그동안 타인이 이야기한 것이 저장되어서 나왔는지 이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하고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잠깐이라도 삶에서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자기 대화는 어떻게? 일단은 자기를 수용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런 대화들이 지속될 때 내 정서적인 기반 또한 안정화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타인과의 소통을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진정한 소통은 타인과 정보 교환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하고 대화를 나눈다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건 귀로 듣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귀로만 음성 인식을 하고 정보만 주고받죠. 그러면 그 의미까지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통이라는 건 이 육체의 귀로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 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까지 열고 말하는 상태를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 없이 온전히 듣는 거죠. 자, 마음의 귀가 열리면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나는 작동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하는 나의 머리가 작동을 하면서 계속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내가 할 말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남의 말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듣고는 있지만 경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경청,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들 공감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죠? 자, 21세기의 인지는 공감을 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입장에서 내 사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진짜 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진짜 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했던 그 행동을 했을 때 인간이라는 그 공통분모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생각, 그것은 타인과 나이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봤어요. 그러면 타인이 배가 고팠을 때 그 느낌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타인이 배가 고플 때 어때요?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찾듯이 타인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라는 거는 머리로만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타인과 소통이 안 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다 이해했어. 자,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다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이런 태도는 나를 더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해했다면서 뭔가 내가 공감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은 아까 생각하는 나와 마음의 나처럼 각각 별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공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했다고 해서 잘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다는 건 생각하는 내가 들었다는 거고 알았다는 뜻이고 공감했다는 건 마음의 내가 알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이제 태도나 어떤 결과,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과 소통할 때는 진실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감정을 잘 전달을 했는데 타인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것은 우리가 각각 별개의 영역인 걸 인지하지 않고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에너지를 작동한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타인이 마음의 나를 작동하면서 나를 대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타인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 자기가 다르듯이 타인도 나를 만날 때 생각하는 나로 만나는지 마음속에 나로 만나는지 아니면 움직이는 나로 만나는지를 잘 체크하신 후에 타인이 생각하는 나로 만나는구나 라고 하면 생각하는 나를 꺼내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또 타인이 마음속에 자신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 그러면 나도 마음속에 나를 꺼내서 전달을 하면 훨씬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소통은 타인과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높게 만듭니다. 자, 신뢰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금전적인 경제력이 높은 것보다는 믿음, 서로 소통을 통한 신뢰감을 높일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계를 위한 대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주는 신뢰감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대화를 통해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온전히 듣습니다.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죠. 자,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한데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보라색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도 연보라 색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무슨 빛깔인지 알기 때문에 중간에 끊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몰입하고 경청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더 집중해서 재밌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빛깔의 이야기를 할 때는 깊게 집중해서 못 듣는, 경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화를 나눌 때 나랑 비슷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는 유형인지, 또 아니면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호기심을 느끼면서 집중하면서 경청하는 유형인지, 자, 둘 중에 어떤 유형일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새롭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부분에서 배워야 된다는 게 나름 내재적인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내기보다는 좀 신기하게 듣는 편입니다. 자, 이렇듯 듣는 것 또한 각자 다 다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인식해 보시고, 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자세와 또 내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건 같은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또한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나와 남의 관계성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듯이 내가 듣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있고 듣고 잘 말하는 관계, 요 세 가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걸 다 어떻게 다 피곤하게 공부하고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생각하는 나, 마음먹은 나, 움직이는 나, 요것이 일치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융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배우거나 분절적으로 로봇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를 전달하는 거는 당신이 이가 아닌 나는 뭐뭐 할 때, 나는 뭐뭐하게 느껴처럼 나 전달법이라고 하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라는 표현의 주어를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다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로 듣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나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건데 그때 마침 자녀가 와서 어떤 둘 사이에서 상호작용에서 뭔가가 뭐 잘못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 화가 자녀하고의 대화 속에서 녹아나죠. 그러면 엄마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나에 대한 주어를 써야 되는데 너 이거 왜 신발 주머니 제대로 안 넣었어?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감정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상대는 힘이 약하면 소극적이어지고 주눅이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태가 되고 상대가 만약에 힘이 있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고 그 화가 또 전달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라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상대가 저 사람 상태가 저렇구나 하고 그 관계성에서 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당신의 기분이 이해가 돼요 라고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상대방은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또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또 지금 상황이 이해를 해줬을 때 더 잘 풀리는 상황인지 공감을 해줬을 때 더 잘 풀리는 상황인지 물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가 적절히 들어갈 때 훨씬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저걸 다 어떻게 실천해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저장해 두시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내거나 관계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은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선 내가 이렇게 과거에 했네, 요 정도의 작용으로만 들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하고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열린 질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해주시면 굉장히 풍부하고 오류가 적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열린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작은 요구르트 병을 하나 본다고 칩시다. 아니 물통을 하나 본다고 칩시다. 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면에서 보는 두루마리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모 모양이 보이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두루마리 모양이 어떤 모양이 보일까요? 네, 도너츠 모양이죠. 자, 우리가 아주 단순한 두루마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위에서 본 사람은 두루마리가 도넛 모양이라고 우길 것이고 정면에서 본 사람은 네모라고 우길 때 누가 정답일까요? 네, 둘 다 정답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린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대답을 얻고 경청을 했을 때 그럼 두루마리는 이쪽에서는 도넛 모양이고 앞쪽에서는 네모 모양이면 혹시 이런 모양일까? 라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쟁이나 분쟁, 갈등의 요소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질문. 예를 들면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니? 라는 이 텍스트를 어떤 억양과 뉘앙스,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질책이 될 수도 있고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니? 네, 감정이 섞이면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네,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질책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저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습관이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질문 궁금하면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래요? 라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를 앞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얘가 알고 있으면서 날 떠보는 질문이 아니라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구나 하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을 안 붙일 때는 상대방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을 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을까요? 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너 혹시 정답녀 아니야? 질문에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 정답을 맞히나 안 맞히나 지금 관찰해 보려고 던진 거니? 라는 그 눈빛 속에서의 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막고자 저는 제가 어떤 진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또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효과가 있으니까 혹시 제 방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좀 정리하자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대화 기술에는 첫 번째, 경청을 한다. 두 번째, 듣고 말을 할 때는 나 전달법으로 한다. 나 전달법.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감정이 이래. 자, 그 다음에 공감한다. 그 다음에 열린 질문을 한다. 그래서 열린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답변을 얻고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풀어나가면 오해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세 가지만 다시 복습을 하자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 자,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타인은 누구다? 아까 메타인지 그 우주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나가 아니라 진짜 이 공동체에서 있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공부를 잘 했어도 타인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그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관계라는 거는 또 어떤 거에서 가장 많이 트러블이 난다? 네, 바로 대화에서 가장 많이 트러블이 나오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타인하고 나를 연결하는 어떤 탯줄과 같은 것을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전달법으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감하면서 듣고 마지막으로는 열린 질문을 한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생명 존중을 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일단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타인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만 더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자꾸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지혜를 가지려면 성찰을 해야 합니다. 성찰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성찰을 잘하기 위한 실천법으로는 일기 쓰기라든지 명상,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보는 것을 실천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통찰입니다. 이렇게 성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관찰, 타인에 대해서 주관성을 빼고 객관적으로 타인을 관찰하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통찰이 생깁니다. 통찰은 성찰과 관찰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작용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찰은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더 멀리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찰을 경험을 하면 약간 지금의 나에서 바라보는 눈과 다른 만원경을 얻게 되는 거죠. 멀리 그러면은 어떤 벽이 보인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통찰은 만환경과 같은 그런 내면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통찰을 잘 얻으려면 첫 번째는 성찰과 두 번째 1번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거, 두 번째 타인을 잘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 이것이 잘 믹스됐을 때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찰은 지금의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훌륭한 이끌어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향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한 나는 행동이 변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나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살아갈 때 타인을 곧 나처럼 생각하고 또 나를 또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상호작용 바탕하에 어떤 만물의 존중감이 우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무라일체까지 갔을 때 생명 존중, 진정한 생명 존중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존중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한다. 나를 인식하고 나를 존중하고 또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또 나와 타인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 실천이야말로 실제로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라는 생명을 존중하고 또 나로부터 비롯되는 이 세상 사물의 모든 생명성을 존중하는 그런 나아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존중,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